평화를 빕니다. 이제 무더위는 물러가고 시원한 바람이 가끔 불어오니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나 봅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는 여전히 기승을 떨치고 있으니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발표하신 생태회칙 찬미 받으소서 라우다토 시를 중심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우리 가톨릭 교회의 입장과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15년 6월 18일에 찬미 받으소서를 발표하면서 발전과 성장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공동의 집이 중병을 앓게 됨을 알리면서 자연과 더불어 생태적 삶을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의 누이인 지구를 살리는 길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교황님의 이 회칙이 나왔을 때만 해도 충격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6년여가 지난 상황에서 이 지구가 중병을 앓고 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면 이 병에서 회복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알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생태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막연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미 받으소서를 다시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태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황님은 생태학의 주보이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을 통해서 이 회칙과 영감을 받았다고 누니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십니다. 1항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찬미 받으소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라고 노래하셨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이 아름다운 창가에서 우리의 공동의 집이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누이이며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어주는 아름다운 어머니와 같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누이이며 어머니인 대지로 찬미 받으소서. 저희를 돌보며 지켜주는 대지는 온갖 과일과 색색의 꽃과 풀들을 자라게 하나이다. 이 항에서는 그런데 이 누이가 지금 울부짖고 있다고 하면서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10항에서 12항에 걸쳐서 특별히 교황님은 프란치스코 성인을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취약한 이들을 돌보고 통합생태론을 기쁘고 참되게 실천한 가장 훌륭한 모범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프란치스칸들은 우리 사부이신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가 바로 이 통합생태론을 가장 기쁘고 참되게 실천한 그런 최고의 모범이시기 때문에 그 제자답게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이 통합생태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해와 달 또는 가장 작은 동물들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피조물을 찬미하며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성인께서는 모든 피조물과 대화를 나누시고 심지어 꽃 앞에서 설교하시며 꽃이 마치 이성을 지닌 듯 주님을 찬미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한 그분의 반응은 지적 평가나 경제적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피조물은 사랑의 유대로 자신과 결합된 누이였습니다. 그래서 성인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돌보아야 한다는 소명을 느끼신 것입니다.
11항에서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12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충실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당신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선함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책으로 자연을 받아들이도록 권유하십니다. 세상은 해결해야 할 문제 이상의 것으로 감사와 찬미로 관상해야 하는 깊은 신비입니다. 네, 교황님께서 얼마나 프란치스코 성인을 통해서 이 생태적 영감을 받게 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가르침에 기초해서 이 찬미 받으소서를 기술하고 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찬미 받으소서가 가톨릭 교회의 새로운 가르침인 듯이 보이지만 사실 벌써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부터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이 찬미 받으소서는 60여 년을 걸쳐 농익은 가톨릭 교회의 대사회 교리인 동시에 이 시대의 화두가 되는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23세는 지상의 평화라는 이런 회칙을 통해서 이미 1963년에 환경에 대한 가르침을 했고요. 또 바오로 6세는 1971년에 80주년이라는 회칙을 통해서 이 환경 문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는 1979년에 인간의 구원자라는 회칙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거듭 언급하셨고요. 또 1991년에는 100주년이라는 회칙을 통해서 이 문제를 더욱더 심도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이런 교황님들의 가르침의 어떤 총합이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통해서 2015년 찬미받음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칙 찬미받으소서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반포 5주년을 맞아 회칙의 내용과 의미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태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발표한 건 2015년 6월 18일입니다. 찬미받으소서는 발표와 동시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환경에 대한 회칙은 가톨릭교회 역사상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칙은 6장 246항으로 성경과 신학, 철학은 물론이고 사회과학과 자연과학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교황은 회칙을 통해 생태 위기가 자연 환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모두와 관련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교황은 제1장에서 지구가 앓고 있는 병들을 상세히 언급합니다. 지구온난화와 식수오염, 생물 다양성 상실, 인간의 삶의 질 저하, 세계적인 불평등 문제 등입니다. 제2장에서는 피조물에 대한 인류의 책임을 성경의 전승에 비춰 설명합니다. 성경은 자연환경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인류의 유산이며 모든 이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제3장에서는 생태위기의 증상과 원인을 철학과 사회과학과의 대화를 통해 성찰합니다. 제4장에서는 정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온전한 생태학을 제안하고 제5장에서는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생태적 회개를 권유합니다. 교황은 교육과 훈련 없이 변화는 불가능하다며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환경교육은 일상생활과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생활과 소비의 방식을 바꾸면 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황은 회칙을 마무리하면서 전 세계 신자들에게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를 바치도록 초대했습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신음하는 피조물을 대신해 교황이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회칙 제목 찬미받으소서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태양의 찬가에 나오는 후렴구 저의 주님 찬미를 받으소서에서 딴 것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교정은 먼저 우리의 공동집인 지구, 우리의 누이여 어머니인 이 지구가 얼마나 중병에 걸려 있는지, 걸려서 신음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초대하십니다. 네, 교정은 지구의 이러한 현실을 진단하면서 세 가지 문제를 강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염과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오늘 가장 큰 문제로 좀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죠. 오염과 기후변화, 이것이 지구가 앓고 있는 첫 번째 병, 가장 큰 병 중 하나라는 거고, 두 번째는 물 문제, 물 부족 문제, 식수 문제죠. 인간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물이 점점 부족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깨끗한 물을 건강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미 물 부족 국가가 머지않아 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통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겪는 우리 이 지구가 겪고 있는 병이죠. 물 부족 문제. 세 번째는 생물 다양성의 감소입니다. 말하자면 생물들 중에 이미 사라지는 생물들이 굉장히 많고, 점점 해가 갈수록 이 생물 이제 종종 보존이 되지 않고 아예 이제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한 생물들이 있어야 지구가 건강해지는데, 이제는 그런 멸종되어 가는 이런 생물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병 중에 하나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앓고 있는 중병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하면 바로 오염과 기후변화, 물 부족 문제, 생물 다양성 감소, 이 세 가지를 꼽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심각한 현실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교정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러한 지구가 세 가지 중병을 앓고 있다 보니까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인간 삶의 질이 저하되고 사회가 붕괴된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죠. 그렇죠? 인간 삶의 질이 저하되고 사회가 붕괴되고 있다. 두 번째는 세계적인 불평등이 자꾸만 심각해지고 있다. 이 지구 안에서 살아가는 의식주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데 있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불평등하다는 거죠. 선진국들은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아가고, 그 피해는 오롯이 또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에게 가게 된다는 거죠. 이 불평등이 점점 더 심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결과 앞에서 그럼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사실은 이 반응이 굉장히 미약하다. 지구가 이렇게 중병에 걸려 있고 이런 큰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서서 이걸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는 이런 어떤 것은 없고, 일부에서만 이런 이야기들이
미약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정도다. 그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원인이나 어떤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의견을 같이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그 훌륭한 의사는 이런 것을 잘 진단하고 그것을 적절한 때에 적절한 처방전을 가지고 투약을 해줘야만이 이 중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치료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의사들이 생각이 다 다르고 의견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것을 못 내고 있어서 이 참미바이러스 회칙이 그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의도도 이미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정은 제2장에서 일단 성경의 가르침에서부터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창조주 하느님과 또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특히 동료 이웃들, 인간 이웃들과 또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이 생태적 복음화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실 이 생태론적 의무는 우리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교황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인간이고, 창조주 하느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연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고 이야기하신 그 모습이죠. 창조 질서의 회복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생태론적인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는 세 가지 관계를 조화 관계로 사느냐 불화 관계로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느님과의 관계, 창조주이신 하느님과의 관계, 그리고 피조물인 동료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 지구, 이 자연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느냐 불화를 일으키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생태의 삶을, 복음적 삶을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이런 문제라는 거죠. 덮으려 본다면 그렇습니다. 내가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고, 하느님과 불편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 또 이웃과는 불편하지 않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건지, 지구와는 어떤지, 그것이 이 관계가 모두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고 살 때 보시니 참 좋았다 하는 이런 하느님의 음성이 다시 들릴 수 있다는 거겠죠. 먼저 우리와 지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죠.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구는 우리와 같은 하느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존재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창조된 것이 지구죠. 지구가 먼저 존재했고 거기에 우리가 더불어 살게 된 것인 거죠. 그래서 지배가 아니라 지구를 잘 다스리고 감독하고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을 그래서 책임있게 사용해야 될 의무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잘 사용하고 동료 사람들과 또 자연에게 모두가 유용한 유용성보다는 그 존재를 원래의 그런 조화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마찬가지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부터 성서는 우리 인간이 에덴에서 그런 아름다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다가 이웃과의 불화를 갖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고 또 땅에서도 쫓겨나게 되는 이런 예화를 듣게 됩니다. 이러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이웃과도 단절되고 또 땅에서도 쫓겨나게 되는 이런 결과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조화 있게 살아야 되는, 불화가 아니라 평화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게 되고 땅에서도 쫓겨나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새 창조,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하기 전에 긴 기간 동안 홍수를 통해서 지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도록 만들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개념도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쉼의 절학이 여기서도 나오죠. 쉼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늘 찬미하고 찬송해야 되는 이런 어떤 관계입니다. 시편에서도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자는 영원하시다 하고 노래를 하죠. 예언서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칩니다. 어려울 때 창조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바빌론 유배의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그 유배가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망각한 것이 이런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사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모든 피조물이 전할 메시지는 뭐냐 하면 자연은 하나님과 인간이 애정을 나누는 장소라는 것, 그리고 또 자연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기 계시라는 것, 그리고 또 자연은 하나님의 다함없는 풍요로움이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시고자 각 사물 안에 부족한 것이 다른 것으로 보충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서로 의존하고 보완하고 봉사하기를 바라신다는 것. 이것이 모든 피조물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교황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3장에서는 그렇다면 이러한 생태적 위기가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하십니다. 인간이 초래한 이 생태와 위기의 근원이 뭐냐, 뿌리가 뭐냐 하는 거죠. 먼저 교황님은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 삶을 발전시키기는 하였지만 그 힘과 영향력이 여기에 걸맞는 건전한 윤리와 문화 영성이 따라주지 못함으로써 이런 위기가 오게 되었다고 진단하십니다. 과학과 기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 창의력의 놀라운 산물이죠. 그렇지만 이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도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 힘이 증가되면서 진보가 발전하게 된 건데, 근데 힘을 올바르게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 발전이 인간의 책임과 가치관, 양심의 발전을 넘어서서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이 힘을 조절할 수 있는 형식적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만 건전한 윤리와 문화, 영성은 못 갖춤으로 해서 이것이 삐그덕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이 기술이 발전되면서 과학 기술을 돈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글로벌 마인드가 형성됨으로써 자연을 무분별하게 착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인본주의 회복이 절실하다고 가르치십니다. 이 자연의 적절한 이용을 넘어서서 착취하게 되고 자원을 무제한 이용하고 재생,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인간은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과 기술의 방법론과 목적을 인간과 모든 실제에 무의식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환경을 악화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 관료적인 패러다임이 지배하면서 문화, 경제, 정치를 지배하게 되죠. 기술 관료가 권력적인 이 패러다임이 문화와 경제, 정치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환경 문제는 기술로는 이제는 해결이 불가하게 되고 참된 인본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오늘날의 인간 중심주의가 오히려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이런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이 인간 중심주의가 좋은 거죠.
그런데도 인간중심주의자가 자연을 지배해도 된다는 논리를 만들어내었고, 인간이 자연에 끼친 해악이 부메랑이 되어서 생태 위기로 되돌아오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책임감과 생태 중심주의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요한님은 역설하십니다. 네 번째는 실천적 상대주의로 사람을 이용할 대상으로 만드는 행위가 만연함으로써 동요 인간은 물론이고 자연을 착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신매매, 조직범죄, 마약매매, 아프리카 분쟁 지역의 불법 다이아몬드 매매, 멸종위기 동물 가축의 매매, 장기매매, 아기유기, 노인유기, 성매매 등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일들이 오늘날 실천적 상대주의 때문에 생기게 된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런 기술이 중심이 되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노동과 고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맡기신 아주 고귀한 선물인데 이것이 기술 발전으로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편협한 기업 이윤과 모호한 경제적 합리성을 넘어서 모든 사람의 안정된 고용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새로운 생명공학이 인간을 더 오래 살게 만드는 이런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여에서 무분별한 유전자 조작이나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심각한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윤리적 문제를 더 많이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예, 이제 이 제4장에서는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들을 극복하고 통합 생태론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신의 견해를 피력하십니다. 먼저 환경과 경제, 사회가 생태적으로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 환경의 생태론을 이야기하시면서 자연과 사회가 이런 특별한 관계를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자연계 자체와 자연계와 사회 체계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포괄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된다. 그리고 기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계속해서 다양한 영역과 측면에서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경제 생태론도 이야기하시는데 경제 성장은 생산 과정의 단순화와 비용 절감을 위한 자동화 규격화를 추구하게 되는데 경제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인본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 생태론은 또요. 사회제도가 얼마나 건전하냐, 이것도 환경과 인간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연대와 민간 우호를 침해하는 것은 모두 환경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가정, 지역 공동체, 국가, 국제 공동체, 계층 간의 인간관계 규제, 제도 이런 발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불안정한 제도와 국가행정에서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부패하는 것, 이것을 잘 고쳐나가야 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문화도 생태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유산은 인류의 공동유산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이 문화유산이 우리 인류의 공동유산에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IS가 이런 유적들을 파괴하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도 했죠. 이 문화유산은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존할 뿐 아니라 역사와 문화, 건축을 통합해 나가야 한다는 것,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와 소비주의,
이것이 문화의 획일화를 부추기고 문화의 다양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와 각 그 민족의 그런 문화를 오히려 더 보호하고 그런 공동체들이 더 잘, 토착 공동체 더잘 그 전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생활도 생태적으로 이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삶의 공간을 먼저 의식주의 주 부분이죠. 주 부분, 주택 부분이죠. 우리 삶의 공간을 생태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또 그리고 그래서 도시계획과 건축을 하면서도 우리 소속권과 뿌리의식, 편안함을 증진하는 공공장소, 명소, 도시 경관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고, 주택 구조과 교통수단을 확장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 생태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돌보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일상생활의 생태론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선의 원리, 통합생태론과 공동선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공동선은 집단과 개인이 자기 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의 조건의 총화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선은 인간 존중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공동선은 사회 평화, 특정 질서의 안정과 확실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분배 정의가 실천되어 들어가는 거죠. 이 때문에 바로 연대와 가난한 이들의 우선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두가 공동의 선을 이루어가는 이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개인 중심이 아니고 능력 중심이 아니고 이렇게 인간을 존중하는 또 평화와 안정, 분배와 정의를 실천하는 이런 어떤 부분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대 간의 정의, 공동선의 개념은 미래 세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 물려줄 이 지구, 이 문제, 이것이 문제죠. 우리만 지금 잘 먹고 잘 쓰고 막 살아가면 끝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줘야 하는 거죠.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는 거죠. 후손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가. 그 윤리적, 문화적 타락은 지나친 이기주의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런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평한 세대 간 연대 의식과 그에 걸맞는 도덕적 요구가 절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통합 생태로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접근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제5장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국제 정치 관점, 그리고 국가와 기업의 관계, 이런 관점에서 이런 대화,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정치적인 대화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안을 하고 공동계획을 가진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가야 된다. 화석연료가 고갈되어 가고 있는데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데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1992년에 지구환경정상회담이 처음으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루어지면서 이 문제에서는 국제적인 대화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의무화되고 온실가스 배출 제한 목표 설정도 하였지만 실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죠. 그래서 조금 진전돼 가고 있는 것은 유해 폐기물에 관한 바젤 협약이라든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라든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같은 것 이런 것은 이런 것에서 같이 좀 진전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하셨는데 아예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생물 다양성 보존과 사막화 관련 문제,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문제, 탄소 배출 거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조금씩 이야기가 이제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위기나 지구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때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서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유엔 산하의 기후협의체에서 앞으로 20년 안에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겁니다. 기후재앙의 마지노선으로 보는 시점이 예상보다 10년 더 당겨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9월 발표되는 IPCC 6차 보고서를 앞두고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담은 실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13년 5차 보고서 이후 8년 만입니다. 최근 10년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09도 높아졌습니다. 5차 보고서 때보다 0.3도 넘게 상승한 건데 파리 협정에서 약속한 기후재앙의 마지노선, 즉 1.5도까지 0.41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1.5도에 도달하는 시점 얼마나 남은 걸까? 온실가스를 지금처럼 배출할 경우 올해부터 오는 2040년까지 20년 기간 내에 기온 상승폭이 1.5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전 예측보다 그 시점이 10년 정도 빨라진 겁니다. 지구 온도 상승은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평가된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2040년 이전에 1.5도 온난화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50년 빈도의 극한 폭염은 과거보다 8.6배 증가하고 집중호우와 가뭄 등 극단적인 기상이변도 최고 2배 잦아질 전망입니다. 지구 온도를 1.5도 온난화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감축, 즉 지속적이고 빠른 그리고 즉각적인 감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다시 한번 확인된 기후위기. 기상청은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를 예측한 상세 시나리오를 올 12월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네, 아주 심각하죠. 그리고 교황님께서는 이런 정책을 위한 대화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 간 차등은 물론 가난한 나라들 간에도 차등적 책임이 적용되어야 되고 개별 국가들의 법제도를 통해서 나쁜 관행을 방지하고 바람직한 관행을 장려하고 개인적, 집단적 계획을 촉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의력 증진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각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계획은 소비 추구자들의 지지로 단기적 성장만 추구하는데 장기적인 공동선을 배려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장려하고 정치적 결정은 국민들의 압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획일적 해결책은 없다. 국가와 지역 차원의 에너지 절약 방안을 찾아야 된다. 연속성이 중요하다. 기후변화와 환경보호는 장기적 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정책 결정의 과정에 있어서 대화와 투명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되는 거죠.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실제적인 환경영향평가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합의가 어렵지만 특정한 필요나 이념이 공동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솔직하고 열린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치와 경제의 대화도 필요합니다. 정치가 경제에 종속되거나 경제가 효율 중심의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에 종속되지 말아야 합니다. 뭐든지 경제가 중심에 가 있으면은 정치적인 이런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결정할 수도 없죠. 그리고 무분별한 구제금융이나 또 금융의 절대적인 지배보다는 실물 경제를 중요시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환경보호는 오로지 금전적인 손익계산을 바탕으로 보장될 수 없고 환경은 시장의 힘으로 적절하게 보호되고 증진 불가능한 죄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장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산과 소비의 속도를 줄이면 다른 형태의 진보와 발전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것이 절대로 우리가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더 진보가 발전하게 된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종교의 대화도 필요하다. 우리 신앙이 이성의 지평을 넓혀줘서 또 이 종교, 인류가 공동생활, 희생, 선을 가능하도록 종교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국가와 기업, 국제적인 관점에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삶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인가가 이 6장 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태 교육과 영성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소비 지향적 생활 양식을 포기해야 되고 개인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려고 마음먹고 개인주의로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고 그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소비 지향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개인주의를 극복하자. 그리고 인류와 환경이 맺은 약속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계별 환경 교육이 필요하다. 학문적인 정보나 의식화, 환경위기 예방이 필요하고 개인주의, 무한진보, 경쟁, 소비주의, 규제 없는 시장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속적인 양성을 통해서 계속 이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하는 것도 이러한 교육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생태적 균형의 다양한 단계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앞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웃과 또 하느님과 피조물과 어떤 관계로 조화롭게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가르쳐 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작은 일상적인 행동이 중요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절제하고 물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고 음식 낭비 줄이고 생명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대중교통을 가급적 이용하고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하고 나무 심기, 불필요한 전등 끄기 이런 것을 통해서 작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소비생활 자체도 변화하게 되고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선을 향해서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죠. 우리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 양식을 일상의 생활 양식을 바꿔 나가고 또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이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겠죠.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생태적 해결을 해야 된다. 우리 영성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생태의 관점에서 영성을 풀어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란 인간의 몸이나 자연 또는 세상 현실에서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과 일치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생태적 영성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생태적 해결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심 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내세워서 환경에 관한 관심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이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내세워서 환경 문제를 우습게 여기고 또 이런 우리가 찬미받으소서라든가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것을 웃기고 인내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로 생태적 해결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동적이어서 자신의 습관을 바꾸려는 결심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사람. 이런 어떤 상황을 겪으면서도 미지근한 이런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생태적 해결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교황님은 강조하십니다. 이런 데 있어서 성 프란시스코의 모범이 제시됩니다.
피조물과 맺는 건전한 관계가 인간의 온전한 회개의 한 방법이라는 것. 그래서 따라서 회개란 나는 하느님의 피조물에 어떤 해를 끼치는가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피조물을 할 때는 다른 이웃도 되겠고, 그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피조물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의 피조물에 어떤 해를 끼쳤는가, 그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개인 회개로 부족하고 공동체가 함께 이 생태적 회개 여정을 거쳐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성프란시스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이 생태적 회개의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와 무상성의 태도입니다. 이웃들에 대해서 또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무상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무상으로 받은 것을 무상으로 나누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다른 존재들과 더불어 커다란 보편적 징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랑에 넘치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 모습, 임하고 대의를 담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죠.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이 다 하느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감사와 무상성의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의식 안에서 서로 사랑의 관계로 끈을 맺고 있는 이런 관계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생태적 회개의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참 기쁨을 추구하는 것, 기쁨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생태적 회개로 사는 길이라는 거죠. 소비에 집착 않으면서도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언적이고 관상적인 생활 방식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적은 것이 오히려 많은 것이다. 작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어떤 의식이 필요한 거고, 절제는 우리를 해방시킨다. 사실 이 탐욕, 탐식 이런 것은 우리를 구속하죠. 담배를 많이 태워본 사람은 이 담배를 끊고 나서 내가 얼마나 이 담배에 묶인 노예 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제는 우리를 이런 노예 상황에서 해방시키는 거죠.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형제적 만남, 봉사, 능력 개발, 음악과 미술, 자연과의 만남, 기도, 이런 것이 우리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장 소중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특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지를 모릅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적 만남, 봉사, 능력 개발, 음악과 기술, 자연과의 만남, 기도, 이런 소박한 것들이 우리를 충분히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행복한 절제와 건전한 겸손이 이런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중요한 덕이 된다는 거고, 이것이 생체적 회개의 삶을 표현하는 길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사랑과 정치적 사랑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보편적 형제애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이고 자연도 모두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이런 의식이 사회적 사랑을 만들어내죠. 착하고 성실한 이런 삶은 쾌락적인 피상성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랑의 관계를 나가게 되죠. 리즈베이 성녀 데레사는 친절한 말, 미소, 모든 작은 몸짓을 소홀히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사의 표징과 주일의 휴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나뭇잎이나 길, 이슬, 가난한 이의 얼굴에서 성사적 표정, 이 신비를 찾아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상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관상은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찾고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만 아니라 모든 사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것이 성보나멘투라의 가르침인데, 이런 모든 자연 사물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성사적 표징을 찾아내는 것. 이런 실제로 하나하나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성사는 자연을 통해서 초자연적 생명을 전달해 주시는 수단으로 삼으시는지를 보여주는 특권적인 방식이다. 그렇죠? 그리고 성찬례는 바로 이 우주적 사랑의 행위로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예식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자신과의 관계,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날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부활의 날이고 새 창조의 첫날이다. 그리고 관상하는 안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허한 행동주의보다는 관상적인 안식을 하면서 새 창조를 열어가는 이런 날을 주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은 바로 자연과 가난에게 더 큰 관심을 갖는 날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삼위일체 하느님과 피조물과의 상호관계를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안에 고유한 삼위일체 구조를 담고 있다는 것이 성 보나벤투라의 주장이죠. 삼위는 실체적인 관계이고 하느님 계획에 따라 창조된 세상은 그 하나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서 벗어나 하느님, 타인, 모든 피조물과 친교를 이루며 관계를 맺을수록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고 거룩해진다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 신비를 통해서 피조물들이 이런 관계를 맺고 엮여 있다는 거죠. 이를 불가에서는 인드라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런 엮여 있는 관계, 그물처럼 엮여 있는 관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피조물에 모이신 성모님께 우리 정부를 청하자고 교황님은 제안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돌보신 성모님이 이제 이 상처 입은 세상을 모성애로 아파하며 돌보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 하신 것처럼 핍박받는 가난한 이들과 또 인간의 힘으로 황폐해진 이 세상의 피조물 때문에 지금도 성모님은 슬퍼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완전히 변모하신 성모님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시고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요셉 성인은 노동하는 자유로운 삶의 표본입니다. 우리도 현실의 주의를 기르면서 겸손하게 사랑하고 봉사하자고 교황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우리가 자유롭고 온유하게 돌보도록 또 성 요셉의 정부도 청하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안식,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에 있는 공동의 집을 향해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영원한 삶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의 경리가 될 것이라고 교황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까지 모든 피조물이 하늘나라의 잔치에 받아들여질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지구를 잃지 않아서 우리 함께 잘 돌보자고 청하십니다.
네, 교황님은 마지막으로 우리 지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을 정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느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사하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아멘. 네, 9월 1일이 모든 피조물을 위한 기도의 날이죠.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교황님께서는 창조 시기, 시즌 오브 크리에이션,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피조물을 위한 시기죠. 그 피조물을 위한 기간으로 잡아서 정말 이 기후 변화에 있어서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자 하는 그런 시기를 제정했습니다. 성프란시스코 대축일까지죠. 그래서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우리 모두 열심히 이 창조 시기에 피조물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나누고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 참미받으소서를 한번 쭉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매일 독서를 해서 이 라우다토 시 참미받으소서 이 상태 회식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프란시스칸 가족들이 이 창조 시기 동안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9월 한 달간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연과 함께 멍때리기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자연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데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냥 멍하니 바라보면서 자연 안에서 관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모습을 발견하고 천사적 표징들을 찾아내는 이런 자연과 함께 멍때리기를 매일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안에서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실천들을 생활화하는 기간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참미받으소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프란시스칸으로서 성프란시스코 제자로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 기후변화와 피조물 창조질서 보존을 위한 노력의 선봉에 서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 이어지는 영상도 꼭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구상의 95%의 생명체가 없어요. 바퀴벌레도 없어요. 다음 세대요? 본인의 미래라고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본인이 해당되는 세대의 미래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환경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건데 저는 이미 아시다시피 환경 관련해서 전혀 전문가가 아니에요. 예, 뭐 환경공학을 공부했다거나 아니면 관련된 업체에서 종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후위기에 대한 말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다니는 이유는 있어요. 그게 목숨을 걸고 알리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제 목숨이 걸린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후위기 관련해서 좀 강한 의견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공유를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의 동북부에 올라가 보시면 버몬트라는 주가 있어요. 한 중청도 정도 한 그런 면적이에요. 거기서 한 64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 면적의 한 74% 정도가 산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원도를 떠올려 보시고 아예 사람이 거의 없고 바다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곳이에요. 저는 거기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쭉 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퍼몬트는 그렇게 자연이 사람보다 많고 풍부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때, 사회생활을 할 때, 일을 할 때 어떤 거를 하든 생계가 자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교육을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 매년 봄이 됐을 땐 이렇게 도롱뇽들이 있어요. 근데 도롱뇽이 도로를 건너갔을 때 학생들이 시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심야에 나가가지고 이 친구들이 건널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기 위해서 목장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젖을 짜야지 졸업을 할 수가 있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 학교를 다니기도 전에 사실은 어릴 때 집을 나가면 친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를 찾아다닐까요? 동물을 찾아다니겠죠. 아니면 동물이 남긴 발자국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라다니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고 찾아보는데 그러면 자연의 냄새를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계절의 냄새가 익숙합니다. 이제 가을이 곧 올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몸으로 잘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시카고로 넘어갔거든요. 시카고로 넘어가니까 100만 명 넘는 도시에서 살고 있고 막 어디 봐도 사람 있고 건물 있고 전혀 자연의 냄새가 안 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환경을 생각하겠지만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시카고 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교양 수업들이 있죠. 교양 수업들 중에서 기후위기 관련된 수업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시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이 강의 계획서에 포함시킨 도서가 있었는데 그게 6도의 멸종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데 아직 못 보셨으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이냐면 챕터별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했을 때 1도 어떤 상황이 되는지 2도 어떤 상황이 되는지 3도 어떤 상황이 되는지 이렇게 챕터별로 되어 있고 강의도 마찬가지로 교수님이 그거에 맞춰서 강의를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시라고 첫 수업에서 그렇게 안내를 해주셨을 때 아무도 끝까지 못 볼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시카고 대학생들은 시카고 대학교에 어떤 약간 뭐랄까 좌우명 같은 게 있어요. 재미가 사람이라면 학교에 왔을 때 죽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학생들이 공부만 해가지고 진짜 공부만 좋아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끝까지 책을 못 볼 거라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뭔가 야 뭐냐? 아니 내가 못 보겠냐? 막 이렇게 되게 약간 뭔가 어디 좀 약간 건드리는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이 있으니까 아니 당연히 읽겠죠. 끝까지 안 읽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끝까지 읽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진짜 심각하거든요.
기후위기가 평균 온도가 오른다는 게 정말 사람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세상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미 1도 올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1.5도를 넘어가면 기하급수적으로 지구가 저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온도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3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무조건 2100년이 되기 전에 6도를 찍어요. 그것도 사실은 이 책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건 근데 요즘에 발표되는 뭔가 수치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보시겠지만 이제 2100년이 될 때쯤에 지금 그대로 간다면 평균 온도가 6.5에서 7도가 된다는 거가 발표가 됐고 이 숫자가 아마 다음에 IPCC가 발표하는 숫자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6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지구상의 95%의 생명체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95%. 그러면 바퀴벌레가 있을까요? 바퀴벌레도 없어요. 바퀴벌레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95%의 생명체가 남아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5억 4천만 년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충분히 그 전까지 우리가 멈출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잖아요. 이미 지구상의 척추동물 개체수를 봤을 때 10마리 중 7마리가 없어요. 이미 없어졌어요. 척추동물 중에서.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멈춰야 되는데 그래서 이 캄브리아기 이전의 생태계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되게 이상한 아이러니가 있거든요. 이상한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런 캄브리아기 이전의 친구들은 지금 뭘까요? 화석이고 땅 속에서 압축이 많이 되어가지고 탄소의 형태로 바뀌어서 석탄이 되거나 석유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화석 연료라고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화석 연료를 우리가 지금 뽑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있는데 바로 그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살아나갈 지구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시적인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대기권에 배출되어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보면 400ppm을 넘었습니다. 400ppm이 뭘까요? ppm을 얘기를 했을 때 농도를 말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요만큼의 공기를 봤을 때 요 안에 400개 400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태어났을 때 1988년에 이게 350이었어요. 이미 400이 넘어갔고 지난번에 지구 역사상 360에서 440 정도의 ppm이었을 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화 이전 기준의 지구의 평균 온도보다 3도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도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미 대기권에 3도까지 갈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되는 정도의 농도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출하는 거를 계속 배출하면 돼요? 절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빨리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의 기록에서 이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당연히 산불이 있죠. 지금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이 어딜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떠오르는 곳이 어딜까요? 호주일까? 네, 호주가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 러시아? 브라질? 이렇게 생각되시겠죠. 여기는 2017년 포르투갈이에요. 포르투갈의 면적의 거의 절반 정도가 불타올라 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풍 같은 거 보시면 태풍이 나타나는 빈도나 강도가 엄청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 사용하고 재난을 고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가장 많이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연도를 봤을 때 지난
10년이 가장 심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써야 되는 사건들이 항상 태풍이었어요. 근데 이 태풍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온도를 빨리 저장해 두는 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쌓여가는 거예요. 천천히 풀리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바다가 그 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부로는 잘 안 느껴지는 부분인데 그러면 바다의 온도층이 위에 있는 온도층이 확 두꺼워져서 태풍이 돌고 있으면 차가운 물이 올라오지 않고 뜨거운 물이 올라와서 수증기가 안 끊기고 태풍이 계속 강하게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2011년이었잖아요. 그때는 태풍 얘기가 아예 없었어요. 태풍? 허허허. 뭐 일기예보에서 나왔으면은 태풍이 온대. 그러면 뭐 서울 지역에서 조금 이렇게 바람이 있고 부산에도 조금 바람이 있고 그랬는데 뭐 근데 몇 년만 지나봐도 울산이 잠기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이었는지 부산에서 인명피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확산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그 비용을도 우리가 지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해 보시면요. 2050년이 되었을 때 해수면이 상승되고 그리고 태풍이 돌고 있기 때문에 물에 잠기게 되는 지역들이 위성사진으로 찍었을 때 미리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climatecentral.org라는 웹사이트에 방문을 해보시면 빅데이터가 모여져 있고 본인이 직접 거기에 들어가셔서 뭐 연도를 조절하거나 지구의 평균 온도를 조절하거나 그렇게 해서 잠기는 지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지도를 봤을 때 2050년이 되면 군산이 없고요. 전북 지역과 충남 지역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게 이제 한국의 지형은 근데 이쪽 지역 말고도 대부분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계속 본인이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김해공항이 없고요. 영종도에 있는 인천공항이 없고요. 근데 한국의 지형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덜 타격을 본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다른 지역을 그러면 한번 보세요. 2050년에 상해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상해 전체가 없죠. 예. 이게 방콕인데요. 여러분이 가보실 수도 있는 지역들이 아예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다 먹게 되는 식량을 생산하는 지역들도 잠기게 되면 우리 먹는 식량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후위기를 얘기를 했을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후위기를 막아야 된다는 말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이 말이 진짜 이상한 말인 것 같아요. 다음 세대요? 자, 한국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살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몇 살이세요? 저는 지금 만으로 32세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2050년이 되면 몇 살이실까요? 저는 그때 되면 아직 은퇴를 할 수 없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65 조금 안 됐어요, 저는. 그러면 여러분도 그때 만약에 우리가 100세 시대에서 살고 있으면은 그때 여러분이 이제 계산을 해보시고 2050년에 100세를 넘지를 않았으면 그때 살아 계신다는 거를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보신 사진은 본인의 미래라고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본인이 해당되는 세대의 미래예요. 그리고 이런 영향을 2050년까지 기다려야지 받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전에 별세를 하게 되시는 분들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집을 사시면 저는 미국에서 집을 사면요. 미국에서 집을 사면 30년 동안 대출을 받아서 갚아야 되거든요. 예, 30년 기간 동안 그렇게 이제 대출을 받아요. 근데 30년 이후가 2050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집을 샀을 때 그때 어디 지역이 잠기고 어디 지역에 그런 홍수 보험이 안 되고 그런 거를 지금 생각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재테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면 나중에 손해보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식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먹어야 되는 식량들이 있잖아요. 식량이 계속 쉽게 공급이 될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버거를 주문했을 때 토마토가 없다고 막 사과문을 가게들이 막 올리고 뭐 케첩을 더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약간 뭔가 뭐 강우량이 달라지고 가뭄이 있고 여러 가지 변수로 해서 토마토 공급이 안 됐다라는 이유였고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좀 웃기잖아요. 그쵸? 아, 토마토가 없네. 근데 안 웃겨요. 그게 토마토였으니까 웃길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챙겨야만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식량들이었다면, 그게 쌀이었다면, 밀이었다면, 쌀 생산하는 지역들과 밀 생산하는 지역들이 앞으로 기후가 변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미 가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나라들이 있어요. 있잖아요. 시리아 난민 문제를 봤을 때 규모가 그렇게 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가뭄 때문이었어요. 시리아는 원래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식량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밀을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확대가 되면서 러시아의 밀 생산 수준이 툭 떨어지고 러시아에서는 해외 수출을 어느 정도 막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리아에서 수입이 끊기고, 그러면은 교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내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서 실향을 하시는 분이 시리아에 있는 지방 다른 지역으로 가겠죠. 근데 거기에 먹을 게 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실향을 했을 사람이 난민이 돼버린 거예요. 시리아를 나와야만 했던 이유가 내전뿐만 아니라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환경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앞으로 해서 기후위기로 인한 난민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그런데 뭐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와, 되게 충격적이고 삶이 많이 바뀌고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막 고생한 적이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기후위기가 훨씬 더 심각한데 코로나19가 비교를 했을 때 규모가 달라요.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고 앞으로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도 막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혼자서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전기를 아끼고 얼마나 물을 안 쓰고 얼마나 채식을 하고 얼마나 어떤 제품을 조금 바꿔서 구매를 해도 이게 규모가 될 수가 없으면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혼자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큰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퍼즐을 했을 때 아주 몇 개밖에 없는 조각으로 퍼즐을 했을 때 본인이 알아서 혼자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큰 그런 퍼즐을 하게 되면 친구를 불러요. 그래야만 막 끝내버리잖아요. 네, 기후위기는 친구들 다 불러야 돼요. 다 같이 해야 돼요.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규모를 키워나갈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 있어요. 그냥 재활용만 하고 분리배출만 하고 나무만 심고 이런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규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그 원료를 바꿔야 됩니다. 화석 연료를 쓰면 안 돼요. 재생에너지를 갈아타야 됩니다. 하루빨리. 그렇죠? 하루빨리 해야 돼요.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우루과이라는 나라들이 전기 생산에 있어서 거의 100%로 재생에너지를 충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하위권에 있어요. 훨씬 더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국가들만 아니라 시 단위에서도 이런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국가보다는 시정부가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최초로 재생에너지로 모든 전기를 생산하게 된 도시가 버몬트, 우리 고향에 있는 버몬트주의 벌링턴 시라는 곳이에요.
2017년에 100% 재생에너지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완전히 깡촌에 있는 사람 얼마 없는 도시가 나서서 이럴 수가 있으면 더 많은 사람 있고 더 많은 힘과 기술이 있는 도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행동을 취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로 하면 본인의 의견이 확산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뽑고 있을 때 이 사람이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대책을 생각해 둔 게 있느냐, 조금 더 나은 대책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많이 따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을 구매하셨을 때, 서비스를 구매하셨을 때, 돈을 사용하실 때는 자본주의적인 사회에서 그게 투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가능한 친환경 인증이 있는 제품만 선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주는 기업을 응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쇼핑하실 때 가격만 확인하지 마시고, 그리고 영양 정보만 확인하지 마시고 한번 제품을 둘러보면서 인증이 있을까 없을까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하게 무슨 인증인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단 찾아주시기를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를 좀 내주세요. 화를 좀 내주세요. 생각해보면 이미 대기권에 그렇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어 있고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빨리 재생에너지로 갈아타야만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극약 처방을 하고 있으면 그 극약 처방을 지금부터 복용해야지 한참 후에 복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빨리 갈아타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좀 얘기를 해주시고, 본인이 조직 생활을 하고 계시면 회사 안에서도 얘기를 해주시고, 학교에서 학생이시면 학교에서도 얘기를 해주세요. 그 조직 안에서 함께 시작하실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할 거냐 말 거냐가 선택이거든요.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행동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본인이 결정하시면 돼요. 본인의 미래, 다음 세대 말고 본인의 미래가 어떤 미래인지 본인이 그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